신랑 이시백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설레이고 두근거리는 마음을 간신히 진정하고 신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신부가 탄 가마가 도착하자 모두가 반가움과 기대감에 들떠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부가 빨리 가마에서 내려와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던 중 잠시 후 신부가 가마의 휘장을 거두며 사뿐히 모습을 드러내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신부의 얼굴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신랑 이시백은 신부의 얼굴을 보는 순간 까무러치고 말았는데 그 이유는 신부의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고 피부 또한 곰보투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는 조선 16대 임금 인조의 시대였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바람 잘 날 없던 그 시절 한양의 명문가 이득춘 대감 댁에는 경사가 하나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이시백의 혼례였습니다. 이시백은 누가 봐도 탐나는 신랑감이었습니다. 용모가 훤칠하고 학식이 깊었으며 명문가의 자제답게 기품이 넘쳤습니다. 한양 안에서 이시백의 이름을 모르는 교수가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혼례에는 처음부터 묘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신부 측에서 혼례 당일까지 신부의 얼굴을 철저히 감추었던 것입니다. 이득춘 대감 댁에서는 그저 박처사라는 이인의 딸이라는 것, 그리고 집안이 훌륭하다는 것만 전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붉은 비단 혼례복을 차려입은 신부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쏠렸습니다. 그런데 면사포를 걷어낸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순간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부 박씨의 얼굴은 당시 어떤 기록에도 차마 아름답다고는 쓰여있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피부에 오목조목하지 않은 이목구비, 누가 봐도 미인과는 거리가 먼 얼굴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이득춘 대감은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신랑 이시백은 그 자리에서 하얗게 굳어버렸습니다. 혼례는 그렇게 무거운 침묵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날 밤 신방에 홀로 앉은 박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신랑 이시백은 끝내 신방에 들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그저 고요히 밤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사실 박씨의 겉으로 보이는 얼굴 뒤에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할 깊이가 숨어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얼굴만 보았으니까요. 혼례가 끝난 후 이시백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박씨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함께 받는 일도 없었고 말 한마디 건네는 일도 없었습니다. 이시백에게 박씨는 같은 지붕 아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시백은 결국 박씨를 본체에서 내보내 별체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별체, 그것은 단순히 방을 따로 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아내를 별체로 내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아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안의 노비들도 그 사실을 알았고 이웃 양반가에서도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그렇게 자신의 집에서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존재로 별채의 작은 방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그 별채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방을 정갈하게 정돈하고 틈틈이 글을 읽고 바느질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봐주지 않아도 흐트러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별채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가 홀로 지낸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지요. 그런데 별채 안으로 들어선 시어머니는 그만 발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박 씨는 단아하게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외면당한 여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고요하고 의연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불편한 것은 없느냐?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불편함이 어찌 없겠습니까? 하오나 때가 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옵니다. 시어머니는 그 말에 묘한 울림을 느꼈습니다. 때가 되면 제자리를 찾는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 박 씨를 각별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이시백의 태도가 못마땅했지만 며느리가 이렇게 의연하니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던 것이지요. 한편 이시백은 여전히 박 씨를 외면한 채 바깥 생활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글 공부에 매진하며 박 씨의 존재를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의 친정아버지인 박 처사가 이득춘 대감댁을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득춘 대감은 지인이자 사돈인 박 처사를 버선발로 뛰어나가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출타 중이었기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별채에서 딸을 만난 박 처사는 박 씨가 이 집에서 거의 소박 맞았듯이 홀대받고 사는 모습을 보니 너무 놀랐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으니까요. 박 처사사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거라.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구나. 너한테 이런 시련을 안겨줘서 애비가 미안하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어차피 제가 겪어야 할 일인걸요. 조금도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저도 서서히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득춘 대감은 박 처사에게 너무나 죄송스러워 박 처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박 처사는 한나절쯤 있다가 떠나면서 이득춘 대감에게 한마디를 하였습니다. 내 이대감을 믿고 금지옥엽 딸 자식을 맡겼었소. 그런데 겉만 보고 내 딸을 이렇게 홀대하시니 내 섭섭하기 그지없소이다. 지금은 내 딸이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때가 되면 내 딸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거요. 그 말을 남기고 박 처사는 냉랭한 발걸음으로 이득춘 대감댁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잠깐 박 씨의 아버지 박 처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박 처사는 조상 때대로 내려오는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박 처사는 학문의 깊이가 남다르게 뛰어났으며 특히 천문학이나 지리, 풍수 관련 분야의 조예가 깊었고 앞을 볼 줄 아는 예지 능력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다 보니 박 처사는 뜻한 바가 있어 전국을 다니며 자신만의 학문 영역을 쌓아갔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박 처사를 기인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런 박 처사는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박 씨를 매우 어여삐 여겼고 어린 박 씨 또한 일찍이 이런 아버지의 비상한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고 태어났습니다. 박 씨는 바로 그런 아버지 밑에서
남들이 배우지 못한 것들을 배우면 자랐습니다. 글과 학문은 물론이요. 세상의 이치와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까지 모든 지식을 어린 박 씨에게 가르쳤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많은 지식을 배운 박 씨는 자신이 지닌 영특함이 더해져 미래를 볼 수 있는 뛰어난 예지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박 씨에게 피해갈 수 없는 불행한 운명이 닥쳐오니 박 씨가 제 23살이 되기 전에 죽는다는 불행한 운명이었습니다. 박 처사는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지 비책을 찾았으며 그 비책은 불가피하게 박 씨의 얼굴에 주술을 사용하여 성인이 될 때까지는 추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도록 추한 외모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연이 있었기에 박 씨는 자신에게 씌워진 주술이 풀려나는 그날을 기다리며 주위의 온갖 비웃음과 멸시를 참아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사 역시 그 누구한테도 누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기에 박 처사는 이득춘 대감댁에 딸을 시집 보내면서도 차마 사돈댁에 말을 못하였고 다만 많은 세월 동안 쌓아왔던 이득춘 대감과의 친분과 그의 인덕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딸을 외모로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고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 혹은 알 수 없는 기운이 별채 주변을 감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비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별채 마님께서 도수를 부리신다더라. 아니야. 밤마다 하늘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신다더라. 소문은 꼬리를 물었지만 정작 이시백은 그 소문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외면한 여인에게 무슨 대단한 일이 있겠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박 씨는 정말로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채 안에서 아무도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별채에서의 생활이 몇 달째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득춘 대감 댁의 살림이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재산을 떼이고 흉년까지 겹치면서 곳간이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명문가의 체면이 있으니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집안 안살림은 날로 쪼들려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시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자 박 씨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뒤뜰 한쪽 구석에 작은 털을 하나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아했지만 박 씨의 눈빛에서 범상치 않은 무언가를 느끼고 선뜻 허락했습니다. 박 씨는 그 터에 조용히 무언가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름을 알 수 없는 풀뿌리들, 씨앗들이었습니다. 노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저게 뭐에 쓰이는 것인지, 먹을 수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 씨가 심은 것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더니 그것들이 하나둘 진귀한 약재와 귀한 재료들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것들을 정성껏 손질하여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양이 늘어났고 값도 좋았습니다. 한양에서 구하기 어려운 귀한 것들이었으니까요. 어느새 이득춘 대감 댁의 곳간이 다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어가던 쌀독이 가득 찼고
끊겼던 살림살이가 다시 풍족해졌습니다. 집안 노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별채 마님 덕분이래. 그러게, 마님이 뒤뜰에 심은 것들이 다 귀한 것들이었던 거야. 소문은 금세 집안 전체로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 집을 살렸구나. 박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시백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여전히 박 씨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손님 하나를 보더니 시어머니에게 조용히 귀띔했습니다. 어머님, 저 손님은 믿으실 것이 못 됩니다. 웃음 뒤에 딴 마음을 품고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는 반신반의했지만 박 씨의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 손님이 이득촌 대감 댁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어느 날은 박 씨가 하늘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일은 나들이를 삼가십시오. 길이 좋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집안 식구들이 다음날 외출을 미루었더니 그날 한양 저잣거리에서 큰 싸움이 벌어져 여러 사람이 다쳤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씨는 앞날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꿰뚫어 보는 눈, 세상의 이치를 읽는 능력, 그리고 자연을 다루는 신묘한 재주까지. 하나하나 드러날수록 집안 사람들은 박 씨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시백만은 달랐습니다. 아내가 비범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대한 첫인상이 그의 마음속 깊이 박혀 좀처럼 빠져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씨가 이시백을 찾아왔습니다. 별채로 내보내진 후 처음으로 박 씨가 먼저 이시백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시백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일로 왔냐는 듯 차갑게 바라보는 이시백에게 박 씨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과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서방님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이시백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돕는다는 것이요? 박 씨는 이시백의 차가운 시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번 저를 믿어봐 주십시오. 조선시대 과거 시험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그야말로 운명의 관문이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가문이 자제라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벼슬길에 오를 수 없었고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도 때를 잘못 만나면 평생 뜻을 펼치지 못하는 것이 조선의 현실이었습니다. 이시백은 학식이 뛰어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은 학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시관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흐름을 읽는 눈이 필요했습니다. 박 씨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조용히 이시백의 공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시백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조심스럽게 전달했습니다. 어느 날은 몸종 개화를 통해 두꺼운 책 한 권을 이시백에게 전했습니다. 마님께서 서방님께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꼭 필요한 것이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시백은 퉁명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펼쳐보니 그 안에는 시험에 나올 법한 핵심 주제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시관들의 성향과 최근 조정의 관심사까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시백은 내심 놀랐지만 내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남자의 자존심 때문이겠지요. 또 어느 날은 박 씨가 이시백이 쓴 글을 몸종을 통해 조용히 돌려보내면서 짧은 쪽지 하나를 함께 전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고쳐보십시오. 이시백은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가 지적한 부분을 다시 읽어보니 분명히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고쳐 쓰고 나니 훨씬 나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시백은 인정하기 싫었지만 박 씨의 눈은 정확했습니다.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과거 시험날이 밝았습니다. 이시백은 당당하게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그는 속으로 크게 놀랐습니다. 박 씨가 짚어준 주제들이 그대로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막힘없이 써 내려갔습니다. 박 씨가 고쳐준 문장들, 박 씨가 일러준 논리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며칠 후 방이 붙었습니다. 이시백, 장원급제, 이득춘 대감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온 집안이 기쁨으로 들썩였고 축하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시백은 환호 속에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에 박 씨는 없었습니다. 박 씨는 별채에서 혼자 조용히 멀리서 들려오는 축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몸종 개화가 박 씨 곁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님, 서운하지 않으십니까? 박 씨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운함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시백은 그날 이후 승승장구했습니다. 벼슬길에도 오르고 조정에서는 이름을 알리며 한양에서 촉망받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이시백을 칭찬했습니다. 이득춘 대감의 훌륭한 아들이라고, 장래가 밝은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 빛나는 성공의 뒤편에 별채에서 홀로 모든 것을 도운 여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니,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시백 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때는 1636년 조선 인조 14년이었습니다. 그해 겨울 청나라 태종 홍타이지가 12만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는 무서운 속도로 남하했습니다. 조선군은 제대로 된 저항 한번 해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임금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했고 한양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살 길을 찾아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짐을 싸고 피난길에 오르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득춘 대감댁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시백은 조정의 부름을 받아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집안 식구들도 피난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 속에서 박 씨가 조용히 나섰습니다. 저는 피난을 가지 않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박 씨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이 난리에 혼자 남겠다는 것이냐? 그게 무슨 말이냐? 박 씨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를 믿어 주십시오. 이 집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결국 집안 식구들은 피난을 떠났고 박 씨만이 몸종 개화와 함께 이득춘 대감댁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전쟁의 함성이 멀리서 들려오는 그 상황에서도 박 씨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별채 마당에 무언가를 그렸습니다. 땅 위에 기묘한 문양들을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개화는 옆에서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박 씨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마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박 씨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을 치는 것이다. 청나라 군대의 선발대가 한양 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습니다. 이득춘 대감댁 근처에도 청나라 병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약탈을 일삼으며 집집마다 들이닥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득춘 대감댁 앞에 이른 청나라 병사들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알 수 없는 기운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병사들 중 몇몇이 이유도 모른 채 쓰러졌습니다. 결국 청나라 병사들은 이득춘 대감댁을 그냥 지나쳐 가고 말았습니다. 별채 안에서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개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님, 적군이 물러갔습니다. 마님께서 하신 것입니까? 박 씨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청나라 군대 중에서도 가장 용맹하기로 소문난 장수가 있었으니 바로 용골대였습니다. 청태종의 신임을 한 몸에 받는 맹장으로 조선 땅에서 그의 이름을 들으면 장수들도 몸을 사렸습니다. 용골대는 한양을 장악한 후 조선에 남은 저항 세력을 하나하나 짓밟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용골대의 군대가 이득춘 대감댁 근처에 진을 쳤습니다. 용골대는 앞서 자신의 병사들이 이득춘 대감댁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물러났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조선의 어떤 장괴가 병사들을 겁먹게 만들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용골대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이득춘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 앞에 이른 순간 용골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별채 마당에 한 여인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갑옷도 없었습니다. 날카로운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정한 조선의 여인이 두 눈을 빛내며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용골대가 비웃으며 소리쳤습니다. 물러서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박 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놈, 이 땅은 내가 함부로 밟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 씨가 소매를 한번 휘두르자 갑자기 사방에서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며 모래바람이 몰아쳤고 청나라 병사들은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말들이 놀라 날뛰었습니다. 병사들이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앞서 나아가려 할수록 보이지 않는 힘이 그들을 밀어냈습니다. 용골대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전장을 누볐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박 씨는 그 혼란 속에서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잦아들었을 때 용골대의 군대는 이미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골대 자신도 말에서 떨어져 낭패를 당했습니다. 결국 용골대는 이득춘 대감댁을 포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소문이 퍼졌습니다. 한양에서 청나라의 용골대를 물리친 여인이 있다고. 그것도 별채에 홀로 남겨진 여인이었다고. 사람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답했습니다. 이득춘 대감댁 며느리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얼굴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나라를 지킨 공도, 집안을 살린 능력도.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녀의 얼굴 이야기로 끝이 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피난을 떠났던 집안 식구들이 하나둘 돌아왔습니다. 이시백도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이시백은 집안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전쟁통에 한양의 수많은 집들이 약탈당하고 불에 탔지만 이득춘 대감 댁만은 멀쩡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시백에게 말했습니다. 박씨, 덕분이다. 내 아내가 혼자 이 집을 지켰다. 이시백은 박씨를 찾아 별채로 향했습니다. 별채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알 수 없는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이시백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이시백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추고 말았습니다. 별채 안에는 눈이 부실 만큼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 거칠고 투박하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맑은 피부에 단아한 이목구비, 어디서도 본 적 없는 기품이 온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박씨였습니다. 허물을 벗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박처사가 정한 때가 되어 오랜 세월 감추고 있던 본래의 모습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이시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박씨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시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원망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깊은, 오랜 시간을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이시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내가 잘못했소. 박씨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별채에서 보낸 긴 세월과 외면당한 날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버텨온 시간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시백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후 이시백은 박씨를 진심으로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뒤늦은 후회였지만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의 연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이웃들도 이제는 모두 박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나라를 구한 여인, 집안을 살린 여인으로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박씨는 정말 행복했을까요? 그녀는 허물이 벗어지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예지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녀를 진심으로 바라본 것은 그녀가 아름다워진 이유였습니다. 이시백이 고개를 숙인 것도, 세상이 그녀를 칭송한 것도 결국 박씨가 허물을 벗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만약 박씨가 끝내 허물을 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라를 구하고 집안을 살리고 남편의 성공을 도운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요? 박씨전은 조선 후기에 쓰인 소설입니다.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당시 백성들 사이에서 널리 읽혔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병자호란이라는 치욕적인 전쟁을 겪은 뒤 백성들은 이 이야기에서 위로를 찾았습니다. 나라의 남자들이, 임금이, 장수들이 오랑캐의 침략에 무릎을 꿇던 그 시절에 한 여인이 홀로 일어섰다는 이야기는 그 자체로 통쾌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통쾌함 뒤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박씨는 처음부터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별채에서 외면당하던 그 시절부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 긴 세월 동안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방을 정갈하게 정돈했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집안을 살렸으며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박 씨의 진짜 힘이었습니다. 외모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내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외모와 관련된 메시지를 받으며 삽니다. 더 예뻐야 하고, 더 날씬해야 하고, 더 그럴듯해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들. 그 속에서 박 씨의 이야기는 400년을 건너 우리에게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너는 지금 이미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것이 훨씬 크다고. 이시백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외면했던 별채 안에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겉모습에 가려 정작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작자 미상이지만 속이 후련하게 뻥 뚫리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